네, 대선 D-43일.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후보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인적 쇄신에 좀 불을 당기는 모습 보였었죠. 어제 이른바 7인회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자신의 불출마와 함께 종로 등 일부 지역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파장이 계속되는데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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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제 43일 남았는데요. 민주당 오늘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586 용태론 그리고 본인의 불출마 선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내놨는데 한마디로 민주당 바뀌겠다, 인적 쇄신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먼저 두 분의 평가를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비장하구나, 비장하구나. 절박하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건 사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나 공공기관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절박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마의 40%의 벽을 깨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총동원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강도가 센 그런 정치 전략적인 수단, 방법이 총동원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센? 예, 더 센, 더 확산된, 더 다양한 그런 고강도의 예. 그런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항상 정당이 중대한 그 판단, 네. 중대한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적 파괴 그리고 혁신 이런 예.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한 제안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개혁을 하겠다, 당이 바뀌겠다라는 거, 나부터 내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고 나름대로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니까 예. 이런 제안들이 나왔다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계속 조금씩 쌓여서 우리 정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제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허점은 틀림없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대로 실현돼 가지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5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내세운 것이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이상 못하게 하자라고 네. 하는 제안이거든요. 그 제안에 따르면 본인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연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인천 계양에서만 벌써 5번 됐고 예. 또 인천시장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오늘 송영길 대표가 임명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총리나 국무총리라든가 장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오늘 쇄신한 발표 뒤에 이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 그리고 송 대표의 쇄신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당의 처음부터 지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배제의 아픔을 겪고 풀뿌리 당원들의 힘으로 기적같이 저는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 뭐 저는 그런 낌새는 조금 뭔가 저지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이 사실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라 정말로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점도 떼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온 대대적인 쇄신 방침. 일단 이재명 후보와 상의했느냐라는 질문에 네.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뭔가 낌새는 뭔가 저지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자, 지금 대선을 43일 앞두고 있는데 이 민주당 쇄신안 민심에는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방금 말할 때 보니까 네. 지금 살점도 떼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육참 골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의를 얻기 위해서 네. 내 살점도 떼낸다라는 뜻인데 예. 이게 이제 손자병법이 나와 있습니다. 36개 나와 있는 건데 네네. 큰 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예.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지하는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박수치고 잘하고 하겠다 하고 올 거고 예. 보수층은 뭐 저기서 쇼 아니냐 이제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는 이제 중도층이 다수인데 제가 보기에 다수는 아직도 야 대단하다 하면서도 정말 어디까지 갈까라고 반신반의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게 진짜 효과가 얻으려면 좀 더 세게, 좀 더 진전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586 용태론 또 나왔고 그러면서 과연 586 세대, 86 세대들의 도미노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586 그룹의 맏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8일학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예. 그 연세대 8일학번이죠. 우상호 의원도 같은 8일학번입니다. 우상호 의원 경우도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예, 바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8일학번 중에서도 뭐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8일학번이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전해철 의원, 정성호 의원 이런 의원들까지 확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전직 장관 중에서 김영춘, 김현미 장관 8일학번들이죠. 예. 유은혜 현 장관 8일학번인데 어떻게 8일학번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들이 어떤 예. 확산될지 모르고 물론 이들보다 더 위의 세대들이 있죠. 우원식 의원, 서른 의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침 이슬 세대들은 또 어떤 동조할 것인가? 70년대 학번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할지 그렇네요. 확산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586 용태론이 일종의 시대의 흐름이고 네.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제 책이나 논문 발표할 때도 계파 몰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매번 정권 말기에 계파는 충분히 그 시대의 역할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상도동계가 그랬고 동교동계가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친박 예. 친이기가 그렇고 그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산화했던 것이 권력의 법칙인데 문재인 정부는 워낙 친문 세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네. 역시 예외 없이 그대로 그 법칙이 그대로 계파 몰락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쇄신안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종로와 안성, 청주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입니다. 사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정치 1번지기도 하고 과연 누구를 공천하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러닝메이트다. 그래서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큰 관심이었는데 무공천하기로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혹자는 이거 그러면 야당이 거저먹는 거 아니냐, 야당이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네. 이른바 그 좋은 노른자 위에 국회의원 선거에 무혈 입성은 없습니다. 예. 저는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친여 후보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과 물밑 지원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제3의 중도 정당의 후보가 나설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네. 좀 미묘하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가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만 예, 그럴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예, 있다. 본인은 이런 말씀 드리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가능성이 항상 상존에 있다는 거죠. 정치. 예. 추은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종로를 후보를 안 낸 것 자체만은 굉장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예. 됩니다. 하지만은 안성이라든가 청주 상당은
여기는 이제 당 소속 그 국회의원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후보를 내려면은 전당원 투표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네. 그건 위험 부담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을 거고 예. 종로를 후보를 안 내는 것만 추가가 됐을 건데 만약에 저는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면은 예. 아예 지난번에 그 첨가된 조항들, 당원 조항들, 네. 그러니까 후보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정부패 등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했을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아니한다. 예, 예. 단 전당원 투표로 할 때는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동일 지역 사선 연임 금지를 지금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선까지만 허용하고 예. 4선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실제로 법안으로 제출이 돼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누가 추진하냐는 건데 국회의원 자체로 민주당 내부에 맡겨놓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불발됐었지만 그랬군요.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들 특히 20, 30대가 정치 전면에 나타나서 강력하게 여론의 압력을 몰아붙일 때는 이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면 국민의힘도 이거 안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예. 3선 하면 3사 12년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가문이 영광이죠. 그 정도면. 그리고 과거에 지역구 옮겨서 험지로 가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낙연, 예. 정세균이라든지 예. 뭐 김부겸까지 다 총리하고 뭐 국회의장까지 했는데요. 3선 그 정도 선에 과감하게 머무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면 지금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예. 대부분 다 5선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륜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조항이 필요는 하지만은 과연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을 고쳐서 추진할 경우에 이것이 헌법 위반, 헌법소도 위헌의 제기될 수 소지가 있겠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예.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에 중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도 4선 이상 못하게 하려면은 그것은 국회법이나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예. 단 뭐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이상은 못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야지 공직선거법으로는 규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위헌 소지가 있을 그래서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예.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 만약 민주당이 해내면 네. 아마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보통 여야 의원들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예. 시간 끌면서 결국 안 하더라고요. 예. 예.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진 민주당이 이제 쇄신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권의 시선 곱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정성의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나 윤미향 경기위원 제명안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입법 독재다, 뭐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뭐 진작에 좀 하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진정성에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박덕흠 의원 제명안 처리를 왜 그동안 안 하고 진작하지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 쇄신안 내놓고 그 쇄신안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경우에도 과거 미래통합당 시절에 예,
그 4선 제한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당원으로 바꿔가지고 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앞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군요. 위헌 소지 때문에 당원 예정도 추진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당원을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개혁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은 입법화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최진 원장님은 민주당이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단은 진정성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쇄신안이 실제로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 역시 뭐 쇄신안을 적극적으로 뭐 발표한다든지 대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국민이 거부하거나 반대한다면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예, 예. 뭐 여의도 정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힘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네. 지켜보자. 가능성이 있을까 될까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도 좀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공식 일정은 연구하시는 건지? 아니 그래서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최근에 프로필 사진 찍는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또 공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자기의 그 사진을 새롭게 등록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곧 뭐 등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이버에서 저 사진을 보니까 예. 검은 지금 저 옷에 사진입니다. 검은 예. 옷에 흰 그 프로필 사진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팬카페에서 공개한 자켓하고는 또 다른 옷이죠. 그렇네요. 예. 베이지색 옷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옷 가져간 것 중에서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요번에 공개된 네이버의 프로필을 보니까 가족 사항은 정리가 돼 있지 않고요. 예. 또 그 조작 논란인 학력도 여기에 보면은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소속과 그다음에 경력 짤막하게 그렇네요. 그다음에 경력 기획한 본인이 기획한 4건 정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올려놨는데 과연 김건희 씨가 이번 것을 계기로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이냐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관측들이 어긋나는데 예.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도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선대본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 누가 아는 같습니다.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예. 김건희 씨가 이미 저는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페이스북 카페에 보면요, 그 건희사랑 희사모라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미 사진도 올라왔고 그림도 있고 장문의 글도 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사이버.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하고 예, 있다. 아니 요즘 정치 활동은 사이버 있고 또 온 예. 오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온라인 상의 활동을 시작했고 오프라인 상은 이제 아마 구정 끝나고 2월 초부터 할까 아니면은 2월 15일 후보 등록 이후에 할까라고 한번 고민 중인 모양인데 아마 부정 지나면 서서히 이렇게 온 오프라인은 병행하기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대선 투표일 전에는 김건희 씨가 공식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이미 시작했고 온라인 곧 뭐 구정 끝나면 예. 바로 저는 시작이 온 오프라인 병행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만 궁금한 게 윤석열과 김건희 씨는 이제 부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부인데 진짜 SNS상으로 몰랐을까요? 긴밀하게 의논을 안 하는지 아니면 서로 자율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존중해 주는지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저도 그 글쎄요, 부분이 예, 굉장히, 그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7시간 녹취록에 대한 보도도 찔끔찔끔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공식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주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본인에 대한 녹취록 문제 또 오늘 교육부에서 국민에 대한 감사 결과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한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한 이후에 공개 활동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 후보 등록 이후, 공식 선거 운동 이후 2월 15일 이후 15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하여튼간 다음 달에는 모습을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언론사 유튜브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녹취 내용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추가로 공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윤 후보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요.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오늘 오전 인터뷰를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결과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이 20, 30대 여기 남성들이 갖는 이 반페미 정서 이거를 이게 자극을 해서 거꾸로 윤 후보의 20, 30대 청년들의 그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일정 부분 거꾸로 그 플러스 요인을 작용한 면도 또 없잖아 있는 거죠. 이건 최순실보다도 더 할 수도 있겠다, 더 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우리가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거꾸로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다가 좀 황당하긴 한데요. 녹취록 내용 중에는 무속인이 선거 이게 선거에 캠프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무속인이 주술 정치로 개입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플러스 요인을 작동한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이 오히려 윤 후보 입장에서는 2030 청년 표심에 플러스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분석이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7시간 산발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씨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로 뭐 남편 소개받고 뭐 이리 와 도와줘 하면서 뭐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지금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갈래로 있는 것 같아요. 두 갈래로요? 노웅래 의원처럼 이제 50대 이상 좀 연세가 있는 장년 노년층이나 그다음에 언론, 정통 모든 언론은 좀 너무 가볍다 이게 영분이 나겠나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반면에 20, 30대 젊은층이라든지 카페라든지 SNS 상에서는 야 시원시원하네, 쿨하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옳지, 어느 게 더 영향력이 크지라고 지지율을 봤더니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지지층이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나 보수층, 강력한 지지층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지 지지도 영향을 못 미치고 중도층이나 젊은 층들 이 20, 30대 젊은 층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표를 몰아주고 그쪽으로 쑥 쏠려가는 현상이 있죠. 지난번에도 보면 지지도 오르락내리락 윤석열 후보가 할 때 보면 대부분 20, 30대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씨 파일 문제도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층은 20, 30대가 거의 이 흐름을 지지율 오르락내리락 현상을 등락을 거의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이제 전망과 그리고 나중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2030 청년 표심에 플러스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플러스로는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플러스냐면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층이 확 올랐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2030 세대의 지지층이 올랐던 것은 뭐 국민의힘 내부이 종결이 됐다, 또 여가부 해체 등 이런 간단한 정책들, 윤 후보가 쏟아낸 정책들, 또 거기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윤 후보의 강력 대응 방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었고, 김건희 씨 이 건은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냐면은 까보니까 별 것 없네. 김건희 리스크라고 했는데 별 것이 없네. 해소됐네. 이 정도의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 아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간 망설였던 중도층들이 23대층들이 좀 마음을 열어줬다. 이런 측면이 작용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단일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17%, 18%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요. 그걸 떠나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요. 예. 오늘 안철수가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내 측근 참모가 국민의힘하고 물밑에 접촉을 하면 그것도 맞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기존의 단일화 개념, 그러니까 두 사람 여론조사에서 한 명 후보가 되고 한 사람 밀어주는 그 전통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은 저는 80%라고 봅니다. 굳이 예,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 다른 형태로 막판에 연대될 가능성은 잘해야 20%이기 때문에 네. 다만 20%를 하더라도 네. 과거의 단일화 방식이 아니면 연대라든지 연합이라든지 공동정부라든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다른 방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과거처럼 두 후보가 한 후보로 합쳐지는 그런 단일화는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절대로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후보 단일화 최고 전문가가 누구죠? 안철수 후보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벌써 10여 년 동안 계속 큰 선거 있을 때마다 단일화 대상이었고 또 그 협상을 벌여왔고 그 중간에 있었죠. 중심에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또 안철수 후보를 꽁 잡는 매가 누구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전문가가 단일화 문제에 대한 두 전문가가 지금 맞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가능성 없게 보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방금 최진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으로 인한 단일화 가능성은 하게 되면은 단일화가 아니라 파국이 된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공통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경쟁력 조사, 또 적합도 조사, 비토층 어떻게 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DJP 연합처럼 공동정부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을 지금 보는 것이고 네. 안철수 후보는 그것을 위해서 기선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그러니까 네. 옛날 방식대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하면 영원한 철수가 되는 거예요. 예. 정치 미래이 없는 겁니다. 아.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방선거 이후 총선 그다음에 차차기 대선까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번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단일화는 개념으로는 우리 언론이나 정편이나 이렇게 똑같이 접근하면 자꾸 반복된 질문 해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과거 방식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